안녕하세요. 기가 막힌 일이 저에게 발생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에게는 아들 한 놈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재혼한 남편이 데려온 전 와이프의 자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친자식이 아니었던 것이었죠. 저 또한 갓 20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이 강요로 원치 않는 결혼을 했다가 정말 속이 문드러질 대로 썩어 결국 이혼을 했고 사랑에 대한 아픔이 있었거든요. 재혼한 남자도 저와 비슷한 입장이었기에 서로 말이 잘 통했고 만남을 지속하다가 결혼까지 했는데 문제는 재혼한 남편의 아들, 즉 준석이었습니다. 준석이 이 녀석이 어릴 때부터 엄마의 손길 없이 혼자 커서 그런지 예의도 없고 아주 막무가내 였어요. 남편은 성격이 워낙 착하고 나쁜 소리 하나 못하고 혼을 내도 애둘러 말하는 스타일이라 사춘기인 준석이의 행동을 바로잡는데 씨알도 안 먹혔지요. 새엄마인 내가 준석이를 혼내고 교육하자니 솔직한 마음으로 미안하기도 하고 과연 남인 내가 교육할 자격이 있나 싶대요. 중학생인 애 뒷주머니에서 담배가 나오고 밤에 술 냄새가 찌들어 집에 몰래 들어오니 저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지요. 안 되겠다 싶은 마음에 남편에게 자기야, 왜 내가 준석이한테 뭐라고 해야 할 지경까지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애 저렇게 냅두면 정말 삐뚤어지고 고등학교 가면 손도 못 써. 맨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저번 주에는 동급생 때려서 전화까지 왔잖아. 그 애는 무슨 죄야. 이런 식이면 나도 정말 가만히 안 있어. 아무리 남이 낳은 자식이라도 어쨌든 한 가족이고 호적에 같이 있는 한 나도 새엄마지만 엄마 자격 있고 애를 바른 길로 끌어야 할 의무가 있어. 도와줄 거 아니면 여보는 가만히 있어. 내 교육 방식에. 라고 하며 정말 단단히 말했어요. 남편은 애가 친정엄마한테 사랑도 못 받고 나도 일하느라 바빠서 방치해뒀더니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어 쉽게 뭐라고 혼을 못 내겠어. 자꾸 마음이 미어져서 미안해.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교육 관련으로 남편과 깊은 대화 후 준석이의 교육은 전적으로 제가 도맡기로 했어요. 사랑이 부족한 아이니까 사랑으로 채워주자 싶었고 매일 아침 준석이에게 편지를 남기고 일을 나갔습니다. 비록 내가 친엄마는 아니지만 친엄마가 주지 못한 사랑을 너에게 주겠다 라는 따뜻한 말을 남기면서요. 처음 1년간은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비행 행동은 똑같이 계속되었고 심지어 경찰서에 끌려가 재판까지 받게 되니 저도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애는 사랑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정말 화를 단단히 내고 따끔하게 말을 해야겠구나 생각했고 그때부터 굉장히 모질게 훈육했던 것 같아요. 누구를 때리고 와서 전화가 오면 엄마인 제가 대신 나서서 사과하는 것이 아닌 준석이를 끌고 가 피해자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사과하게 만들었지요. 또 물건 훔치다 걸리면 변상해주는 게 아니라 준석이가 일을 하던가 거기서 쓰레기를 치우던지 해서 지 스스로 변상하게 만들었고요. 그렇게 하니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 애 비행 행동이 많이 괜찮아진 듯 했어요. 적어도 담배 술은 제 앞에서 안 했고 동급생들 때리는 것도 없어졌으니 말이지요. 그런데 남편에게 큰 사고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덤프트럭을 몰며 일을 하던 남편이 사고로 크게 다쳤고 중환자실에서 4개월간 사경을 헤매다 돌아가게 된 사건이었어요. 온 집안이 눈물바다가 되었고 저는 우울증에 걸려 손가락 하나 못 들었습니다. 준석이 고모가 나타나 보험금 내 앞으로 해달라. 애는 내가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준석이를 포기하기 싫더라고요. 생전 연락 한 번 안 하던 고모가 나타나 준석이를 핑계로 남편의 보험금을 가져가려고 하니 그 속셈이 눈에 안 보이겠습니까? 저는 끝까지 버티고 준석이를 성인 될 때까지 데리고 있겠다고 했어요. 준석이는 남편이 사망 후
제대로 삐뚤어져 애들을 막 패고 다녔고 피떡으로 만들 지경이었어요. 저도 힘든데 준석이까지 그러니 더욱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정말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심정으로 준석이를 잡고 말했어요. 야, 최준석, 너 이게 뭐한 짓이야? 아빠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막 살아도 되는 거야? 너가 분풀이로 때린 아이들의 상처는 생각 안 해? 엄마가, 아니 새엄마가 몇 년을 너에게 아침마다 편지 쓰고 하루가 멀다 하고 학교에 사과하러 끌려갔어. 그럼에도 너 포기 안 했어. 사랑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런데 너 태도를 보니까 안 되겠다. 이따구로 살 거면 집에서 나가. 가만히 안 있어. 엄마도 매 들어 정말. 아줌마가 뭔데 내 인생이 참견질이야.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 친엄마도 아닌 주제에. 친엄마도 나한테 명령질 안 했어. 근데 아줌마가 뭔데? 뭔데 명령질이야. 남이사, 내가 애들을 죽이던 패던 뭔 상관이냐고. 아줌마도 나한테 쥐뿔 해준 것도 없으면서 어디서 때린다고 협박치기래. 아 씨발. 너 뭐라고 했어? 이놈 자식이 정말? 이라고 저는 소리치며 손을 올린 그 순간 준석이는 팔로 제 가슴팍을 밀쳐 넘어뜨린 뒤 집을 나갔습니다. 그 순간 전 그냥 끈을 놓아버렸어요. 이놈은 내가 통제할 애가 아니다. 나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게 뭐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냥 다 포기하고 준석이도 포기했습니다. 준석이 고모한테 전화해 남편 보험금 넘길 테니까 그냥 준석이 데리고 가서 살라고. 나도 다 포기하고 더 이상 엮이기 싫다고. 애가 언제 철들지 모르겠지만 나돈 이제 지쳤다고 하며 준석이를 그렇게 버리고 전 그 집안에서 발을 뺐습니다. 하지만 몇 년을 자식처럼 데리고 있었던지라 제 삶을 찾으러 나간 후에도 눈에 가끔 아른거리더라고요. 이젠 애가 철이 들었으려나? 라는 생각과 함께요. 그날 이후 거의 10년 가까이 전화통화 한 번 안 하고 연을 끊고 살았어요. 법적으로 제가 준석이 엄마일진 몰라도 거의 남인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였지요. 그 사이 전 일본에서 살고 있는 언니네로 넘어가 정말 악착같이 일했어요. 준석이 때문에 생긴 마음의 상처가 컸는지 한국에 있을 때 계속 눈물이 나고 남편이 보고 싶고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제 소식을 들은 언니가 빨리 일본으로 넘어와서 언니 가게 일 도우면서 내 옆에 있자 라고 재촉을 하더라고요. 그래, 어차피 한국에 있으나 일본에 있으나 개체반인데 언니 옆에 가서 목숨이라도 건지자 하고 넘어간 일본길이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언니가 운영하고 있던 한식 반찬 가게가 일본 사람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엄청나 도쿄, 후쿠오카 등등 지역에 체인점을 내고 사업을 확장하게 되었어요. 전 죽기 살기로 일본어를 배워 매니저 역할을 했고 언니와 함께 몇 년간 일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죠. 그 돈으로 일본의 작은 집도 사고 했으니 말이지요. 한참 가게가 잘 될 때 언니 건강이 심하게 안 좋아졌어요. 언니가 그때 한국에 넘어가 검진을 받았는데 유방암 판정을 받았고 버티다가 안 되니까 결국 저희는 반찬 가게를 일본 사업가에게 인수시킨 뒤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왼쪽 가슴을 절제하게 된 언니는 다시는 사업 같은 거 안 한다고 그냥 돈 적게 벌고 평범하게 살 거라고 하며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언니가 저한테 너 건강검진 꼭 받아라. 너도 어디가 아플지 모르니까 제발 받아. 우린 아인 지원 나오잖아. 에휴 알겠어. 아프면 또 돈 덩어리지. 내 걱정하지 말고 난 한국에 있을 거니까. 언니 이제 그만 치열하게 살고 좀 편하게 살아. 일본 가서. 라고 하며 저희는 헤어졌습니다. 일본에서 번 돈으로 전 한국에 집을 샀어요. 일본어를 좀 할 줄 아니 나름 일고하는 게 쉬웠고
집도 있으니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일하다 보니 예전에 일본에 사놨던 집이 생각나더라고요. 그 집을 처분하고 원화로 바꾸자 생각하고 집값을 봤는데 엄청 오른 겁니다. 순식간에 불어난 집값에 얼른 청산하고 그 돈을 원화로 바꾸어 한국에 땅을 사놨습니다. 그때는 부동산 지식도 없었고 그냥 주위에서 들리는 말에 의존해 계약을 했으니 무모했지만 그게 또 신의 한 수가 되었어요. 건설사와 계약을 맺어 제가 산 땅에서 모래를 퍼다가 건물을 지었고 그 모래를 판 돈만 해도 정말 엄청난 돈을 벌었지요. 그 사이에 땅값도 오르고 꼭 먹고 알 먹고 둘 다 했죠. 10수년 사이에 억소리 나는 돈을 가지게 된 전 수도권에 아주 작은 집을 하나 사고 나머지 돈을 다 팔아 서울 알짜배기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건물을 관리하고 세금 내고 먹고 살려고 했지요. 먹고 사는 게 해결되고 걱정이 없어지니 가장 먼저 든 생각이 건강이더라고요. 언니 말이 생각난 전 건강검진을 하러 갔고 이상이 없을 줄 알았던 저에게 뜻밖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장암이 있다는 이야기였어요. 아니, 아픈 곳 하나 없이 반평생을 살아도 멀쩡했는데 잘못된 거 아니냐고 말을 했을 때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대장암은 원래 말기가 될 때까지 증상이 없습니다. 전이율이 80%가 넘을 때 발견되는 게 다반사이고 심지어 그때까지 평범하게 직장 생활하다가 혈변을 이유로 동네 병원을 찾았다가 대장암 발견한 사람들이 대반이에요. 정말 운 좋으신 겁니다. 아직 치료 가능성이 있어요. 라고 말했지만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어요. 심각하지는 않더라도 내가 죽을 때가 되니 과거가 눈앞에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가장 생각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사고뭉치 골칫덩어리 준석이죠. 10여 년간 연락도 안 했고 이미 남남이 돼버린 지 오래지만 그래도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라 생각한 녀석이고 10대 때 보고 이젠 30이 훌쩍 지났을 텐데 뭐하고 살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었어요. 왠지 내가 준석이를 홧김에 버리고 갔다는 죄책감이 있기도 했고요. 저는 어렵사리 준석이 고모에게 연락을 했어요. 고모, 저예요. 준석이 새엄마. 유석이 아빠 아내. 고모 잘 지내요? 그냥 이렇게 연락하는 거 염치 없다는 거 아는데 나 지난주에 건강검진 받다가 대장암 발견했어요. 그나마 일찍 발견한 편이고 생존 가능성도 꽤 높다는데 사람 일 어찌 될지 모르니 마지막 인사라 생각하고 전화해봤어요. 준석인 잘 지내요? 그렇게 그때 애랑 싸우고 못 보니까 자꾸 생각이 나네. 라고 하자 준석이 고모는 왜 이제 연락했어? 아이고 대장암이 웬 말이야. 준석이 걔야 똑같아. 아직 자리 못 잡고 이것저것 하다가 지금은 잠깐 쉬고 있지. 내가 준석이한테 말해서 자기한테 연락하라고 할게. 어쩜 좋아 정말. 대장암이 왜 자기한테 생겼대. 아휴. 라고 하며 절 걱정해주더라고요. 그래도 고모가 마냥 돈만 밝히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 이후 일주일 정도 지났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받아보니 준석이었습니다. 아줌마, 아니 엄마, 소식 들었어요. 괜찮아요? 시간 되면 한번 만나요. 할 말도 있고. 라고 하며 사뭇 진지한 목소리를 보였습니다. 카페에서 보기로 약속을 잡은 준석이는 저를 보자마자 엉엉 울며 무릎부터 꿇더라고요. 엄마, 죄송합니다. 이 나이 먹어서야 엄마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엄마가, 아니 친엄마도 아닌 사람이 재혼한 남편에게 이 정도로 신경 쓰는 게 얼마나 큰 애정인지 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발 절 용서해주세요. 준석아, 너한테 사과받자고 부른 거 아니야.
그냥 10여 년 동안 어떻게 살았나 궁금했는데 그래도 많이 바뀐 것 같아 마음이 좋네. 엄마 마음 알았으면 됐어. 사과해줘서 고맙다. 엄마도 미안해. 하며 꽉 안았네요. 별다른 직업이 없던 준석이는 제가 대장암 치료하는 동안 매일같이 옆을 지키며 어릴 때 못했던 아들 노릇을 했지요. 내시경 적재술 혹은 수술 단독으로 치료될 정도로 초기 상태는 아니었기에 수술 치료 이후에도 전 보조 항암 치료를 받으며 추적 관찰을 해야 했습니다.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하면서 몸이 많이 망가졌고 입안에 구멍도 뚫리고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완치를 목표로 하며 끝까지 버티었지요. 아마 준석이가 아니었으면 정말 버티기 힘들었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구토하고 픽하고 쓰러지는 제 옆에서 보호자 노릇을 해준 준석이가 참 고마웠습니다. 마음으로 나았지만 그래도 내 친자식 같구나 정말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긴 치료 끝 완치 판정을 받았고 그날 준석이에게 제 건물 임대료가 나오는 카드를 주며 말했어요. 너 직업 없는 거 안다고. 그러니까 당분간 이거 쓰면서 일자리 찾아보고 엄마가 많이 도와주겠다고 하자 준석이 눈물 줄줄 흘리며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대장암 완치 기념 제주도 여행을 준석이와 함께 갔습니다. 제주도 근처 섬에 배를 타고 놀러 갔는데 그 섬 경치가 참 좋더라고요. 여기저 생을 마감하면 소원이 없겠다 싶었습니다. 그 말을 하니 준석이 눈이 동그래져서 그럼 엄마 여기서 사세요. 내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보러 올 테니 여기서 힐링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럼 딱 한 달살이 해볼까? 라고 말했고 준석이는 한 달살이에 필요한 집과 이것저것 서류를 알아보았고 저는 한 달간 그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처음 일주일은 참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그 동네 특유의 뭐랄까 배척 문화도 느껴지고 뭔가 저에게 보내는 눈초리가 좀 이상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섬에 오기로 한 준석이는 2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애 방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연락하지 않으려 했지만 안 되겠다 싶어 준석에게 연락하니 이놈이 전화번호를 바꾸어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순간 머리가 띵했고 준석이 고모에게 연락했지만 수백 통을 걸어도 받질 않았어요. 안 되겠다. 이 섬에서 나가야겠다 생각하고 배편을 끊어 타려고 하는데 그 동네 배 선장과 아저씨들이 저에게 표를 안 주는 겁니다. 이러쿵 저러쿵 핑계를 대며 아들이 한 달간 배편 끊어주지 말랬다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못해준다고 하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가 싶었고 화가 났지요. 저는 안 되겠다. 빨리 이 섬을 탈출해야겠다 생각하고 작은 보트를 가지고 있는 주민에게 제의를 했어요. 내가 지금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 이 섬에서 탈출만 시켜주면 육지에서 바로 300만 원 계좌로 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씩 웃으며 알겠다고 청보리 3번 길 앞으로 4시에 나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 그분의 도움으로 육지에 나갔고 육지에 도착해 핸드폰을 켜서 계좌 송금을 하려는 순간 준석에게 맡겼던 체크카드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는 걸 발견했어요. 깜짝 놀란 저는 그래도 돈은 입금해야 하니 외화 통장에 있던 일본 돈을 바꾸어 입금해드렸고 서울 가는 비행기를 바로 타서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준석이와 고모님이 제가 대장암에 걸렸다는 전화를 받자마자 제 돈을 가로챌 생각으로 친절하게 접근한 거였습니다. 성격 더러운 준석이 정신 못 차리고 제 대장암 간호를 하며 호시탐탐 재산 규모를 파악하고 집 비밀번호, 인감도장 위치를 전부 파악한 뒤 저를 제주도 섬에 가두고 섬 사람들한테 뒷돈을 찔러준 뒤 저를 감시하게 하고 그 틈을 타 도둑질을 한 거였어요.
인감도장을 훔쳐 외제차를 계약했고 준석이에게 맡긴 체크카드에 있던 통장을 장롱에서 빼 비밀번호를 어찌한 건지 그 건물 돈을 다 빼서 도망간 겁니다. 손해본 금액만 거의 억이 넘어갔어요. 당연히 고소를 했지만 노름돈으로 썼다고, 돈 없다고 입싹 닫는 그 년놈들의 행태에 저는 두 발 두 손을 다 들었습니다. 내가 미쳤다고 호랑이 새끼를 키웠지 하며 가슴을 팍팍 친 전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언젠가 크게 한번 복수하겠다고 이를 갈았습니다. 천하의 원수가 된 준석이와 그 집 고모년을 꼴보기도 싫어 한국에 있던 나머지 재산을 전부 정리하고 저는 다시 일본으로 넘어갔어요. 아예 잊어버리자, 그냥 돈 기부했다 생각했지만 자다가도 화가 푹푹 올라와 약을 먹어야 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났고 조금 잊혀지는 듯 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친하게 지냈던 남편의 친구가 준석이 결혼한다고 그거 알고 있냐고 물어보대요. 친구는 이 사건을 잘 모르니 뭣도 모르고 저에게 전달해 준 거겠죠. 어디서 하냐고 몇 시 하냐고 물은 뒤 저는 씩 웃음을 짓고 한국으로 다시 건너갔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선고용 확성기 트럭 아시나요? 엄청 목소리 크게 퍼지는, 그 시위할 때 쓰는 그 차를 하나 빌려서 결혼식 앞에 두고 틀었습니다. 최준석, 부모까지 섬에 팔아먹고 몇 억 뜯어 노름에 박은 놈이 이제는 신분 스택해서 결혼해? 사돈네는 아세요 이 사실을? 이라고 하며 반복 재생하였고 저는 결혼식장에 들어가 최준석 마누라에게 준석이의 전과 기록을 전부 보여주고 사돈, 아니 그쪽 집안 식구들한테 최준석의 행태를 전부 말했네요. 당연히 식장 들어가기 전부터 결혼식은 쑥대밭이 되었고 바깥 어른보는 소리 지르고 자네 정체가 뭐냐고 식장 엎어버리고 난리가 났습니다. 최준석 이놈이 펀드 매니저라고 직업을 속이고 약사 여사를 꼬셨나봐요. 당연히 그 집안에서 난리가 났겠죠. 저는 사실대로 모든 것을 말한 뒤 최준석에게 다가가 뺨을 내리쳤습니다. 똑바로 살고 고소하라고. 난 일본에 가 있을 거니까 다시는 엄마, 아니 아줌마한테 연락하지 말라고 한 뒤 저는 확성기차 반납하고 복수한 뒤 일본으로 출국했네요. 아마 평생 한국에 들어가지 않을 듯합니다. 최준석과 그 최준석의 고모년을 보기 싫어서요. 제가 이번 사건을 통해 깨달은 것은 정말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뼈 아프게 깨달았네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